나는 네가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폭풍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도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진도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단 몇 분 만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토네이도야. 처음 보면 그냥 회전하는 기둥 같은 바람일 뿐이야. 하지만 이게 강해지면 큰 나무를 뽑아버리고 자동차를 날려버리며 집들을 파괴할 수도 있어. 대부분의 토네이도는 그렇게 크지 않아. 많은 토네이도는 빠르게 사라지고 지나가는 길도 좁아. 하지만 2013년 5월 31일 미국 오클라호마의 엘레노 근처에서 특별한 토네이도가 발생했어. 와, 방금 차가 토네이도에 휩쓸렸어. 세상에, 이건 괴물이야. 그 괴물은 엘레노 토네이도야. 토네이도. 엄청나게 크고 빠르고 예측할 수 없어. 지금까지도 이곳은 현대 역사상 기록된 가장 넓은 토네이도로 인정받고 있어.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 토네이도는 폭이 4km가 넘었고 불과 1분 만에 가느다란 회오리에서 이렇게 커졌어. 이곳은 빠르게 확장되어 거대한 회전하는 바람과 비의 벽이 되었어. 이 때문에 많은 스톰 체이서들이 토네이도의 진짜 중심이 어디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이미 이 거대한 순환의 내부에 있었던 거야. 엘레노 토네이도가 특별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 강력한 바람 때문이었어. 이동식 도플러 레이더를 사용해서 기상학자들은 토네이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속 거의 500km에 달하는 바람을 기록했어. 이것은 토네이도에서 기록된 가장 높은 풍속 중 하나야. 하지만 과학자들이 여기서 얻은 중요한 정보와 동시에 이것은 여전히 큰 비극이야. 3명의 유명한 스톰 체이서가 이 특이한 토네이도를 연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어. 이렇게 강력한 토네이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 그래야 경보 시스템을 더 개선하고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 모든 일이 오클라호마에서 일어났을까? 오클라호마주는 토네이도 앨리라고 불리는 지역의 일부이기 때문이야. 이곳은 미국 중부 지역으로 다양한 종류의 바람이 자주 만나는 곳이야. 남쪽에서는 멕시코만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불어와. 반면 북쪽에서는 캐나다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 한편 서쪽에서는 사막과 산맥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이 들어와. 이 바람들이 모두 합쳐지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서 마치 거대한 기계가 서서히 에너지를 모으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걸 알았으니 상황이 왜 더 위험해졌는지도 덧붙이게. 엘레노 토네이도 발생하기 불과 2주 전에 또 다른 매우 강력한 EF5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주 무어시를 강타했어. 그래서 그날 기상학자들은 또 다른 파괴적인 폭풍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경계했어. 이제 태양 때문에 땅이 뜨거워지면서 그 위의 공기도 함께 더워져. 공기가 더 뜨거워지면 더 가벼워져서 빠르게 하늘로 올라가게 돼. 뜨거운 공기 속에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면 아주 강한 뇌우이 생길 가능성이 더 커져. 기상학자들은 이 에너지를 CAPE, 즉 대류가는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뜨거운 공기를 위로 밀어올리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척도야. 엘레노 토네이도 발생 당시 오클라호마의 케이프 값은 매우 높았어. 즉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야. 이와 동시에 북서쪽에서 찬대기 전선이 내려오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건조한 드라이라인이 들어오고 있었어. 이것들이 만났을 때 뜨겁고 습한 공기가 빠르게 위로 밀려 올라갔어. 하지만 그걸로는 토네이도가 형성되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았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윈드 시어라고 불리는 거야. 이건 대기 중에서 높이가 올라갈수록 바람의 속도와 방향이 변하는 현상이야. 강한 상승 기류가 서로 다른 높이에서 회전하는 바람의 흐름과 만나면 전체 내우가 회전하기 시작해. 여기서 슈퍼셀이라고 불리는 것이 형성돼. 슈퍼셀은 가장 위험한 종류의 뇌우야. 왜냐하면 메조사이클론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회전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폭풍의 기계 역할을 해. 계속해서 아래에서 따뜻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회전할수록 점점 더 강해져. 그리고 회전하는 공기가 구름에서 땅까지 완전히 내려오면 그때 토네이도가 형성돼. 그리고 2013년 5월 31일 오후 이 모든 요소들이 한 곳에 모였어.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현대 세계에서 본 것 중 가장 크고 위험한 토네이도 중 하나가 탄생했어. 그런데 잠깐만, 내가 잠시 끊을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구독도 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이게 우리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겐 큰 도움이 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해볼게요. 2013년 5월 31일. 밤이 다가올수록 오클라호마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에는 거대한 슈퍼셀 하나가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평범한 뇌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HP, 즉 고강수 슈퍼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폭풍에서는 엄청난 양의 비와 우박이 강한 바람과 함께 소용돌이칩니다. 이로 인해 굵은 빗줄기가 토네이도 자체를 가려버립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토네이도에 아주 가까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HP 슈퍼셀이 매우 위험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보이는 토네이도와는 달리 깔때기 구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폭풍에서 토네이도는 거의 비와 두꺼운 구름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대기 상층에는 캡이라고 불리는 얇은 따뜻한 공기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끓는 냄비의 뚜껑처럼 생각해보세요. 뚜껑이 닫혀있는 동안 안에 열과 압력이 쌓입니다. 오클라호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캡 아래쪽에는 계속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쌓입니다. 하지만 위쪽에 더 따뜻한 공기가 막고 있어서 쉽게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쌓입니다. 오후 4시 30분쯤이 되자 결국 캡이 깨졌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구름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기상 관측에 따르면 뇌우가 매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구름의 높은 부분은 아주 짧은 시간에 거의 15km 높이까지 도달했습니다. 즉, 매우 강력한 토네이도가 형성될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뜻입니다. 오후 5시 35분쯤 같은 슈퍼셀에서 첫 번째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분이 더 지난 후 오후 6시쯤 엘레노 남서쪽에서 더 큰 회오리 바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두운 구름 아래에서 작은 먼지 회오리가 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토네이도 앨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평범한 토네이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토네이도가 아직 땅 위에서 작을 때 그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빠른 이동식 연구 레이더를 사용한 자나 하우저 박사와 하워드 블루스타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데이터는 오랫동안 기상학자들이 믿어왔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일반적으로 믿어져 온 것은 토네이도의 회전이 구름의 높은 부분에서 시작되어 점차 아래로 내려와 땅에 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레노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 듯 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 데이터에 따르면 구름의 높은 부분에서는 회전이 아직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지만 지면 가까이에서는 이미 회전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강한 회전이 아래쪽에서 시작되어 결국 위쪽에 회전하는 폭풍 부분과 연결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일부 토네이도에서 이런 과정이 사실이라면 하늘에 뚜렷한 깔때기 구름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지상에는 위험한 회전하는 바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큰 깔때기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경고를 미룬다면 이미 모든 것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독특한 폭풍의 행동을 계속 연구하는 동안 토네이도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이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좁은 회오리 바람과 닮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차 거대한 회전하는 바람의 벽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쐐기형 토네이도라고 부릅니다. 쐐기형 토네이도는 눈에 보이는 깔때기의 높이보다 폭이 더 넓은 토네이도입니다. 하지만 엘레노에서는 깔때기가 거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회전하는 구름과 비가 너무 넓어서 그것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검은 벽처럼 보였습니다. 폭풍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토네이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가오는 아주 어두운 구름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커지면서 레이더는 회오리 치는 바람의 폭이 약 4.2km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것이 현대 역사상 공식적으로 기록된 가장 넓은 토네이도입니다. 이것은 2004년에 네브래스카 할람에서 세운 이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한 토네이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전문가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엘레노 토네이도의 독특한 특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는 이야기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토네이도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토네이도에서는 하나의 주요 회전하는 공기 기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립기상청과 폭풍을 연구하는 연구팀의 레이더 관측에 따르면 엘레노는 다중 소용돌이 토네이도로 변했습니다. 즉, 거대한 토네이도 안에는 중심 주위를 더 작은 토네이도들이 회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거대한 회전하는 바퀴 안에 더 작은 바퀴들이 함께 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바퀴들이 보통 가장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더 쉬운 방법은 피겨 스케이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팔을 벌리고 있을 때는 회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을 몸에 가까이 붙이면 갑자기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토네이도 안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회오리 바람이 더 좁아질수록 점점 더 빨라집니다. 이 때문에 토네이도 안에는 다른 부분보다 더 위험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날 두 대의 이동식 도플러 레이더가 엘레노 토네이도를 계속 추적하며 측정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르빈 폴로 TV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도플러 온힐스, 즉 DOW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이더들은 일반 기상 레이더보다 데이터를 더 빠르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풍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측정에 따르면 토네이도의 일부 구역에서는 바람이 시속 거의 500km에 달했습니다. 즉, 엘레노는 기록된 가장 큰 토네이도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현대 장비로 측정된 가장 강한 바람을 가진 토네이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토네이도가 그렇게 위험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소용돌이들이 주 토네이도 안에서 회전하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토네이도 전체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 안에 있는 작은 소용돌이들은 각각의 방향과 속도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때때로 이 작은 소용돌이들은 주 토네이도 밖으로 매우 빠르게 튀어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정확한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작은 회오리 바람이 더 큰 회오리 바람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베테랑 폭풍 추적자들조차도 어디가 안전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 토네이도의 움직임과 함께 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몇 초 만에 더 작은 소용돌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당신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레노 토네이도가 이를 추적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현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 토네이도가 계속 움직이는 동안 그 동쪽 부분에서 또 다른 별도의 토네이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위성 토네이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 토네이도 내부의 작은 소용돌이들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토네이도로 더 큰 토네이도와 함께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이 토네이도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북반구의 대부분의 토네이도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하지만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이 위성 토네이도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습니다.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토네이도는 약하고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엘레노에서는 위성 토네이도도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를 가로지르며 약 15분 동안 지속됐습니다. 한쪽에는 매우 거대한 주 토네이도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또 다른 위성 토네이도가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동시에 움직이면서 주변의 바람 방향과 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로에 있는 누구에게나 다음 위험이 어디에서 올지 거의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토네이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몇 시간 동안 이 특이한 폭풍을 쫓아온 폭풍 추적자들도 그들의 경로 한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레노 토네이도에서 서둘러 도망치는 동안 한 그룹은 오히려 그 경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짜릿함이나 좋은 영상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 그룹의 리더는 팀 사마라스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폭풍 연구자 중 한 명입니다. 팀은 단순한 폭풍 추적자가 아니라 엔지니어이자 발명가이며 수년간 토네이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연구해온 과학자입니다. 그의 목표는 폭풍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해해서 더 안전한 건물을 만들고 앞으로 토네이도 경보를
더 개선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팀은 자신이 터틀 프로브라고 부르는 특별한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무겁고 튼튼한 기기로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길목에 직접 설치됩니다. 토네이도가 그 위를 지나갈 때 이 장비는 기압, 풍속, 그리고 일반 기상 레이더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레이더는 폭풍의 높은 부분만을 관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터틀 프로브는 토네이도의 영향이 가장 강한 지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직접 측정합니다. 엘레노 이전에도 팀은 여러 번 성공적으로 자신의 장비를 다양한 강력한 토네이도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미국에서 가장 신중하고 뛰어난 폭풍 연구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폭풍에 무모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신중하게 계산됩니다. 그는 레이더, 바람의 방향, 폭풍의 움직임, 그리고 다양한 기상 모델을 살펴본 후에야 팀이 어디에 위치할지 결정합니다. 2013년 5월 31일, 그는 트위스텍스 또는 토네이도 실험에서의 전술적 계측 샘플링, 연구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24세의 아들 폴 사마라스와 베테랑 기상학자 칼 양과 함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사실 그날 그들의 원래 목표는 엘레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높게 발달한 뇌우에서 형성되는 독특한 번개 유형을 연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지나자 그들은 엘레노 근처에서 슈퍼셀이 빠르게 강해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레이더와 대기 상태를 바탕으로 그들은 매우 강력한 토네이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토네이도의 경로의 탐지 장비 중 하나를 배치해서 이전에는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데이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정보가 엔지니어들이 더 튼튼한 집을 짓는 데 도움이 되고 기상학자들이 대중에게 경고를 더 빨리 전달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토네이도에 가까워질 때 그들 앞에는 또 다른 폭풍 추적자가 있었습니다. 댄 로빈슨도 같은 도로에서 운전하며 폭풍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아직 안전한 거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토네이도의 형태가 빠르게 변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토네이도가 커지며 중심부뿐 아니라 전체가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토네이도의 가장 바깥쪽을 도는 바람도 중심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토네이도의 크기가 잘 보이지 않아 실제 크기 파악이 어려웠고 사람들 눈에는 단순히 비가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따르면 그 비가 내리는 부분도 사실은 토네이도의 거대한 회전하는 바람의 일부였습니다. 즉, 그들은 아직 폭풍의 가장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미 가장 위험한 부분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톰 체이서들은 오랫동안 인플로우 노치라고 불리는 것을 토네이도 주변에서 안전한 경로의 표시로 사용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따뜻한 공기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토네이도에서는 이 부분이 뚜렷하게 보여서 안전 거리를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엘레노에서는 모든 것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토네이도가 계속 커지면서 인플로우 노치가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회오리치는 비와 바람에 의해 이 부분이 가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토네이도가 어디서 끝나고 안전한 곳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거의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팀 사마라스도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무전 통신에서 그는 자신들이 심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있는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테랑 폭풍연구원에게 이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폭풍의 안전한 부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빠르게 확장되는 토네이도의 진로에 있었습니다. 그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폭풍 추적자들이 예상한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는 대신 토네이도가 갑자기 움직임을 바꿨습니다. 이와 동시에 토네이도의 남쪽 부분에서 회오리치는 바람이 더 넓어졌습니다. 트위스텍의 선두에 있던 댄 로빈스는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기상청의 재구성과 차량의 GPS 기록에 따르면 그들 사이의 시간 차이는 불과 20초에서 30초 정도였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간격은 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간격이 생과 사를 가르는 차이가 되었습니다. 트위스텍스 차량이 라디오로드 근처의 로이터로드를 지나가던 중 매우 강력한 서브 소용돌이가 주 토네이도에서 갑자기 분리되어 바로 그들이 있던 곳을 지나갔습니다. 사고 레이더 분석에 따르면 토네이도의 그 부분에서 바람의 속도가 시속 320km를 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정도의 힘이면 그들의 쉐보레 코발트를 들어올려 수백 미터나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구조팀이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 팀 사마라스, 폴 사마라스, 칼 영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년간의 연구와 남겨진 데이터는 오늘날까지도 기상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토네이도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엘레노에서 일어난 비극은 모든 스톰체이서 커뮤니티에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명한 폭풍 연구원이 토네이도를 직접 연구하던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중하고 뛰어난 계획가로 알려진 팀 사마라스조차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폭풍을 누구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트윌스텍스 팀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거의 희생될 뻔했다는 뜻입니다. 사건 이후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 베테스가 이끄는 더 웨더 채널 팀의 차량에도 또 다른 강력한 서브 소용돌이가 들이쳤습니다. 단풍에 의해 그들의 SUV가 들어올려졌고 수백 미터나 날아가 들판에 멈춰 섰습니다. 기적적으로 모두가 다양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살아남았습니다. 또 다른 스톰 체이서인 리처드 핸더슨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토네이도의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그를 토네이도가 덮쳤고 그는 끝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엘레노 토네이도에서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들 모두는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참사가 있은 후 또 다른 질문이 기상학자들 사이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엘레노 토네이도는 실제로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흔히 EF 등급으로 알려진 계정 후지타 등급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토네이도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6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피해를 주는 EF0부터 EF5까지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 견고한 건물조차 거의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EF 등급은 바람의 속도를 직접 측정하지 않습니다. 주된 기준은 토네이도가 남긴 피해입니다. 예를 들어 토네이도가 견고한 집을 파괴하고 나무를 뽑아내며 건물의 기초까지 무너뜨렸다면 그 등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구조물이 적다면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공식 등급은 낮아집니다. 여기서 엘레노 토네이도가 특별했던 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도플러 레이더가 시속 약 476km에서 500km를 넘는 바람을 기록했지만 토네이도가 지나간 대부분의 지역은 농지와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견고한 건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상에서 확인된 피해는 EF 3등급에 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레이더에 기록된 매우 높은 풍속 때문에 이것을 EF5로 분류해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재 EF 등급 사용 기준에 따라 미국 국립기상청은 공식적으로 EF 3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모두가 그 결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기상학자들과 토네이도 연구자들은 오늘날 단순히 피해 정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만약 실제 바람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가 있다면 그것도 토네이도 분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엔지니어들이 병원, 학교, 다리, 그리고 다른 중요한 인프라를 설계할 때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토네이도의 실제 강도를 잘못 평가한다면 앞으로 닥칠 재해에 대비해 지어진 건물들의 내구성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엘레노의 공식 등급이 새로워지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이 확실히 바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들이 토네이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스톰 체이서들은 넓은 외지 토네이도에 접근할 때 훨씬 더 신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폭풍의 일부 구역이 더 안전하다고 여겨졌지만 엘레노 사건은 토네이도의 방향, 크기, 움직임이 단 몇 분 만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로에 스톰 체이서들이 늘어나며 이 또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큰 특 토네이도마다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영상을 찍기 위해 폭풍을 따라갑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몰리면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도로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엘레노의 그날, 많은 주민들도 며칠 전 발생한 파괴적인 무어 토네이도의 기억이 생생해서 바로 대피했습니다. 몇몇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엘레노 토네이도는 약해지면서 사라졌습니다. 토네이도가 가장 혼잡한 교통구역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토네이도가 차량이 밀집된 그곳까지 도달했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비극에도 불구하고 엘레노는 기상학 분야에 매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몇 분 만에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 토네이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상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멀티플 보텍스 토네이도의 위험성과 서브 보텍스 움직임 포착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모바일 레이더와 연구팀이 남긴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오늘날까지도 토네이도 연구와 기상 예보의 향상을 위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엘레노 토네이도는 여전히 특별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역사상 가장 넓은 토네이도로 기록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미지의 현상에 대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레이더, 위성, 컴퓨터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여전히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엘레노 토네이도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날씨를 연구하고 더 발전된 기술을 만들어 나가더라도 자연의 힘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 몇 분 만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